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내 엄마가 바람이 났습니다. 이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헛웃음을 지었고 직장 동료는 농담인 줄 알았으며 가장 믿었던 이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지은아, 너 너무 스트레스 받았구나. 엄마가 어떻게 그래?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전 똑똑히 봤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제 엄마가 꼭 잡고 있는 장면을. 그건 절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마치 낙엽처럼 휘몰아치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벽돌집, 겨울이면 창틀 틈으로 찬바람이 들이쳤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견뎠습니다. 그런 집에서도 아빠는 언제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고 매일 아침 도시락 위엔 메모를 붙여주셨죠. 우리 지은이 오늘도 힘내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말이 너무 오글거려 몰래 떼어 가방에 넣었지만 하루 종일 그 글귀가 마음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곤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학교 앞으로 마중 나왔고 운동회 때면 김밥과 삶은 달걀을 나눌 도시락 2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빠 옆에 있던 엄마는 언제나 무표정했습니다.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따뜻한 밥 냄새 말고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던 사람. 엄마는 하루 3끼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라는 감정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죠. 애 하나 키우는 게 뭐 그렇게 감격스러워? 아빠가 저를 꼭 안아주던 그 순간에도 엄마는 부엌에 등을 돌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걸. 저는 밖에서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반장도 하고 선생님들의 칭찬도 자주 받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따뜻한 분위기는 오직 아빠를 중심으로만 흘렀습니다. 엄마와의 대화는 늘 일방적이었고 그래 알았다.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간 봉사활동 캠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현수. 햇살 아래 반짝이던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아이들과 서툴게 놀던 모습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네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일날에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자취방으로 들고 와 내 엄마 대신 만들어봤어. 라며 웃었고 밤늦게 약국문을 두드려 생리통 진통제를 사오던 사람이었죠. 지은아,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그가 있었기에 저는 엄마와는 다른 가족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빠 역시 그를 좋아하셨습니다. 남자는 눈빛이야. 저 친구는 눈빛이 맑아.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현수를 집에 처음 데려갔을 때 엄마는 말없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그래. 뭐 그렇게까지 잘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황당해서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반응이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질투가 아니라 탐욕의 시작이자 집착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마트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수와 엄마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죠. 평범한 연인처럼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에서 포도를 고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엄마의 말투는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담겨 있었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식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언가 깨진 듯한 그 찰나 나는 멍하니 그 둘을 바라보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전날 약속을 미룬 이유를 묻는 나에게 회사 야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현수는 거짓말을 할 때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 그의 말투와 표정은 명백히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새벽 잠을 이룰 수 없던 나는 결국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떠있던 대화창은 장모님. 손이 떨리는 가운데 대화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향수 안 뿌렸네. 아침에 네 냄새 맡고 싶었는데. 조심하자. 지은이가 의심하는 눈치야. 그래도 널 보면 미칠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읽고도 믿을 수 없었고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장모님이란 이름 아래 낯익은 말투의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였습니다. 며칠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버티듯 살아갔고 결국 나는 그 내용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줄래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신 듯한 아버지였지만 문장을 몇 줄 읽고는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급속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병원 출근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심장에 이미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 설명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으로 찢긴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나는 뭐였을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엔 엄마도 현수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집도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는 정신없이 부동산, 은행,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흔적을 쫓았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CCTV와 출입 기록. 모든 곳에 그들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명 계좌를 써가며 치밀하게 준비했고 신혼집마저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 그 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그저 일에 매달렸습니다. 감정을 잊기 위해 야간 근무를 자처했고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대형 병원 응급실 책임 간호사로 올라섰습니다. 지은 씨,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너졌어요. 근데요, 그만큼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 측에서 유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 사람 불륜이었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자녀가 있는 배우자로서 법적 상속권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기록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출 내역, 계약서, 아버지의 백업 파일까지.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랑은 결혼하지 마. 나는 내 아이를 원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이 정말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법원 조정실. 현수는 초췌했고 엄마는 짙은 화장을 한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엄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유산은 내 권리야. 현수는 벌써 반성했고 우리는 애도 있어. 너도 이제 내려놔. 다 지난 일이잖아.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휴대폰 백업 파일이에요. 당신이 현수에게 보낸 문자 아버지가 다 저장해 두셨더군요. 변호사는 증거를 넘겨받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륜의 명백한 증거로 유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며 재산은닉과 사기 공모 혐의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순간 엄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감정에 치우쳐서 한 말이야. 엄마가 미쳤었나 봐.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미쳤었죠. 엄마를 아직도 가족이라 믿었으니. 조정 결과 엄마는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수는 끝까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퇴장했고 이후 별도 고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옥상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디쓴 해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끝냈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고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원하셨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몇 달간 나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고 집과 병원만 오가며 일회에는 스스로를 꽁꽁 가둔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동 회진 중 한 여자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간호사 언니, 나랑 놀아줄래요? 그 아이는 민지. 백혈병 초기 진단을 받은 5살 아이였습니다. 맑은 눈과 또렷한 말투를 가진 아이였고 저는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보호자는 30대 초반의 남자 유진 씨. 민지의 아버지였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지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떠났어요. 메모 한 장 남기고요. 그래도 민지는 엄마가 돌아올 거라 믿어요. 그 말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어릴 적 나 역시 엄마가 변해주길 기다렸으니까요. 점차 민지와의 시간이 소중해졌고 유진 씨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언니랑 매일 놀 수 있잖아. 그 말에 우리는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아주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우리 셋만 서울 근교의 공원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거짓 없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족을요. 그 후 어느 날 엄마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어. 이름도 바꿨어. 현수는 날 떠났고 아이도 내 곁에 없어.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말, 그거 하나만 하고 싶었어.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방해하지 않을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과거에 봉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쓴 글을 들고 와 읽어줬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가 2번 태어난 가족이에요. 처음 엄마는 나를 낳았지만 날 떠났고 2번째 엄마는 날 낳지 않았지만 매일 나를 사랑해요. 나는 2번째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 글을 들으며 나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매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배신당해 무너진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없을까 두려운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복수는 끝을 줍니다. 하지만 치유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혹시 진짜 가족 아닐까요?